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보합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는 급등하며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연례 주주총회에서 AI 다음으로 로봇 기술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성장 기회라고 발언한 점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강세로 관련 산업의 온기가 퍼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AI 칩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 판매가 급증하며 매출과 이익이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D램 부분과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마이크론은 4분기도 호실적을 예고하며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해 전략적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약 50분에 걸쳐 회담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포함해 전쟁의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발전소로 2017년 연구 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에 돌입하게 됩니다. 해체 승인은 연구 정지가 이미 결정된 후 진행되는 만큼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2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연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젠슨 황 CEO가 차세대 먹거리로 로보틱스를 언급한 부분과 또 이제 증권가에서 TP를 250달러까지 상향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더불어서 기다렸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AI 수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중요했던 부분은 가이던스였습니다. 관세 때문에 미리 선구매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거리가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시켜줬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의 소도시부터 농촌까지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배송 네트워크 규모를 3배 이상 늘린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APR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AGR인데요. 40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13초에 한 대씩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소식 덕분인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갔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첫 번째 코너 빅애플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고용의 역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의 부활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40만 개가 넘는 제조업 일자리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젊은 세대 MZ 세대라고 하죠. 제조업을 이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그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메시지가 이제 청년 세대에게 심어져 있고 결과적으로는 손으로 이제 일하는 직업은 기피 대상이 되었고 공장 일은 비전이 없는 노동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제조업 진로도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 많은 사람이 이제 대학을 보내는 것을 상당 교사도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째 제조업이 외면당하고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임금 보상이 문제입니다.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서비스업보다 낮은 임금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근무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쓰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이 공백을 더욱 이제 키워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대기업들은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에어컨 제조사인 캐리어 글로벌 CEO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20여 개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이제 했는데 단 한 명밖에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이면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대체할 수 있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이 대응도 좀 문제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메이크 어메리카 스킬드 어게인이라는 노동 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직업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억 달러 이상 이제 삭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청소년 직업 훈련이라는 잡코스라고 있는데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스킬이라고 하죠. 이제 많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희망적인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퇴역구인을 대상으로 한 12주간 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불균형이라든가 국가안보에 이제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정치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제조업 부활은 단순한 이제 정치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조업의 부활을 외쳤지만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젊은 세대가 제조업을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이 외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을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임금이라든가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이라든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게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고요. 업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사회적 평가가 이제 미국은 약간 이런 게 부족합니다. 유럽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3D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외면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직 일부 블루카가 재조명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단순 노동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발전성 부족에 대해서 남아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인식 부족이 많고요. 기술 변화라든가 자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AI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유망한 입종이라고 이제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생존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게 좀 많고요. 세대 간의 이제 인식이나 사회적 구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외면받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사회 경제성이라는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 교육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맞춤형 훈련 개발의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민 정책이 무엇보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있는 이 트럼프 정부가 하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남미라든가 아시아 기술의 인력 대상에 대한 이런 비자들이 신설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계속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이 제조업의 부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발목을 잡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AI 책으로 배운 건 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판사가 최근에 엔트로픽이 책을 인공지능 모델에 훈련한 내용을 두고서 일부 상황에서는 합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AI나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어떤 내용들의 의미를 찾아봐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마이애미 대학의 이제 로스쿨에 있는 이 부분이 프로 호크 교수가 이제 법원이 AI가 인간이 책을 읽고 자신이 생각한 거를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즉 사람이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AI가 책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 사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AI가 책을 읽고 학습을 모델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이 엔트로픽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건에 대한 도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 이 부분은 책을 안 샀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은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 또 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생성한 답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두 부분은 향후에 이제 쟁점을 다뤄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피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고 답변을 하면 물론 반기입니다. 법원이 정식 구매한 도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판결한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불법 도서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제 작가나 음악 저작권들은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오픈 AI라든가 메타라든가 미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에서는 이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시사를 좀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은 거,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 사용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함께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나온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만약에 딥러닝을 했다. 만약에 도서관에 대한 책을 딥러닝을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저는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 이거는 정식으로 구매한 거로 볼 것인가 불법 구매로 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상업적으로 훈련을 하거나 이 부분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이제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공정 이용으로 이제 단순한 그 순간에는 본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장을 하면 불법이지만 그 후에 이제 사용하는 순간에는 공정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의 시사점은 판결은 저작권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쟁점을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좀 더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책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정 상황에서는 합법 판결을 내렸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불법 다운로드한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AI 훈련과 관련해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게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 사용 판단 기준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판결이나 이런 뭐 종합적인 걸 볼 때 이 기준이 뭐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엔트로픽이나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쟁 상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럴 것 같고 생성된 출력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침해 소송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학습하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됐고 데이터 수집 방식 이거를 이제 자기가 구매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정 사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구매했느냐, 샀느냐 안 샀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공정 사용도 자기가 일단 원 소스를 구매했느냐 안 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윤의 변화가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데이터 수입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조달 방식을 했느냐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업적 영향에 대해서도 이 공정 방식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라이선스 합법 범위도 구매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 자체를 출력물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출력했느냐 안 했느냐도 향후에 되게 중요하게 봐서 출력하면 불법, 출력하지 않으면 합법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 여부도 향후에 되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더 나아가서는 출력에 대한 쟁점까지도 다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아마존 당일 배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에 있는 소도시랑 농촌 지역까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배송 네트워크 규모를 3배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번 빠른 배송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존이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신들의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마존은 지금은 원래 이제 물류 기업이었잖아요. 물류나 이제 배송 기업이나 여러 가지로 사실 유통 기업이었는데 지금의 상당수의 어쨌든 자신들의 매출을 내는 거는 AI 기업입니다. 그 자신들의 이제 여러 가지 AI나 이런 것들로 매출을 내는데 최근에 자신의 물류 쪽으로도 이제 매출을 내겠다고 하는 건데 경쟁 상대는 월마트죠. 자신의 최근에 이제 월마트가 고스트 배송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자동화 기업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경쟁 상대입니다. 근데 아마존이 자신들이 원래는 이게 빠른 배송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 원래 이제 아마존을 따라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대도시는 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 배송이라고 해서 당일 배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도시나 농촌으로까지 하는 건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최근에 자신들이 이제 요 프라임 배송을 7월 달에 사실 자신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요 프라임 데이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확대를 요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4,000개의 소도시와 마을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2026년 말까지 40억 달러를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3배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월마트와 대대적으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 이제 농촌이나 소도시의 삶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농촌이나 소도시의 어쨌든 소비자나 일상의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도시나 구매자들이 그냥 당일에 멀리 가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쇼핑을 하려면 만약에 10kg나 20kg는 기본으로 자신들이 가서 뭐 며칠치, 일주일이나 뭐 2주 정도의 어쨌든 구매나 생필품들을 사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뭐 자신들이 뭐 당일만 조금만 먹을 것들을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생필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이나 식료품들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류나 유통의 이런 패러다임을 시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은 단순한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뭐 어떤 많은 삶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고 프라임 회원들의 생태계나 이런 충성도도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경쟁자죠. 이제 월마트와의 어쨌든 경쟁도 차별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아마존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매장 접근성도 낮아지고 농촌사들은 아마존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존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테무라든가 이런 것과의 경쟁도 우위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개척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 같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장과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향후에 자신들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물류 유통의 산업의 판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농촌까지도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매출 확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빠른 배송 확대를 시사를 했는데요. 농촌 지역의 온라인 쇼핑 패턴도 사실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예상이 될까요?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친척이 있어 한번 가봤는데 그때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씩 뭐를 잔뜩 사가지고 물류를 재워놓고 냉장고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사면 돼서 빈번한 소액 구매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형마트나 이제 오프라인 매장 이동이 줄어들고 온라인의 매송은 이제 일상화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트나 이런 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줄어들게 되고 새벽 배송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시골이나 소도시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생활 필수품에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상품의 선택도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먹는 것들도 이제 뭐 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게 되는 건데 소품종으로 다양하게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게 되는 거고 시골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자신들이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촌 소비자들도 도시와 유사하게 다양한 브랜드나 품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거 이용률도 상승하게 돼서 이제 온라인 쇼핑도 농촌도 일부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한 결제라든가 배송 옵션도 되게 되고 그러면 소비자의 결제나 이런 금융의 질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별로 이제 상품이나 이런 상품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지역별로 이제 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고 이제 온라인 쇼핑의 실용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소비 패턴은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더 신속한 구매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소액 구매도 굉장히 빈번해질 수 있겠다라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존의 빠른 배송 확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젠슨황 주식 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주총회가 어제 있었고 이 자리에서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모았고요. 더불어서 루프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TP가 175달러였는데 250달러까지 높여 잡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서 젠슨황 CEO는 주식 매도를 알렸습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회사 주식 10만 주를 매도했다라는 부분을 공시했습니다. 당연히 공시 후에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이번 매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매도 원래 이제 예상된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매도했고 이제 이 회사의 신뢰를 저하거나 재정 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도를 어디다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건 없습니다. 정상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거 재정 관리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예상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시총 1위 탈환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최대 600만 주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매도의 일부를 어쨌든 뭐 신뢰 하락이라는 이 부분에 연결되지 않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배엔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로봇공학이나 자율주행차나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향후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성장계에서는 로봇공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비전 제시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전망이나 이 부분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만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CEO의 매도였기 때문에 공시 후에 이루어진 내용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성장 전망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총 1위 자리를 탈환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장 전망에 있어서는 어떤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장 전망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한 뭐 어제 이제 얘기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시가 1위에 머물지 않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차세대 먹거리로 젠슨황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이제 로봇공학이랑 자율주행이랑 AI 인프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은 핵심 전략으로 이제 주주총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가장 큰 거를 로봇공학인데 사실 지금 전체 먹거리에서 한 1% 정도가 로봇공학인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의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라든가 산업 로봇이 이제 대량 생산으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뭐 이삭이라든가 젠손이라든가 뭐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좀 더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젠스당은 향후에 이제 수십만 대의 자율 로봇과 로봇 공장이 이제 엔비디아 기술을 이제 향후에 이제 가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봇공학이 AI와 결합하면 물리적으로 AI가 확장되면서 산업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로봇공학에서 이제 첫 번째 대규모 상용화 사례로 이제 꼽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도 이에 이제 적응하면서 향후에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자동차 업체는 자율주행을 구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자율주행차는 교통 안전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동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제조사를 하면서 AI 인프라 회사로 이제 도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로봇공학, 자율주행, AI 인프라 구축 요 세 가지로 이제 엔비디아는 도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있었던 연례 주주총회에서도 젠슨왕 CEO가 직접적으로 로보틱스가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루프캐피탈도 로보틱스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면서 TP를 올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같이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테슬라보다는 웨이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굉장히 화제이죠. 근데 이제 첫날 운행을 시작했을 때 역주행의 과속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반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이모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졌는데요. 웨이모가 미국 애틀랜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우버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서비스일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데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도로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지난해 9월에도 이제 서비스를 이미 이제 애틀랜타 오스틴이라든가 애틀랜타 서비스를 발표한 바 있고 이미 3월부터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가 이제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버랑 웨이모는 이미 오스틴에서 100대 이상을 완전 무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애틀랜타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서비스나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결과로서 무인주행 기술이 점점 더 많은 도시에서 이제 일상 교통 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 로보택시가 가장 시장이 경쟁적으로 본격화 가열됐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웨이모, 우버 외에도 테슬라가 이제 오스틴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로보택시 파일럿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바이두라든가 위라이더 등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이 이제 무인 주행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기술 경쟁의 점유율을 확보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안정성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이제 규제 대응에 대해서 과제를 함께 부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기술 확대와 더불어서 사회 신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주행과 함께 이런 규제를 많이 이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테슬라는 아직 안전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감시자가 함께 탑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역주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는 완전 무인주행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아직 완전히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과제도 사실 많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아마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무인주행 서비스가 이제 도시 환경 이런 부분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도 이제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도 이제 향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인주행 상용화와 함께 이제 우리가 시장 경쟁 심화와 플랫폼 기업 영향력 증대 그리고 기술 사회와 함께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정성에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제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와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차별점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캐치가 될까요? 웨이모의 로보택시의 큰 장점은 검증된 안정성과 신뢰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실제로 웨이모는 인간 운전자 대비 90% 이상 사고율이 좀 낮고 특히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교차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좀 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실제 상용화 풍부한 데이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웨이모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로보택시 완성도 순위에서 2025년 기준으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알파벳 자회사고 이제 미국 내 상용화 선호도에서 이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에서 이제 상당히 비교적 안정성과 이런 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2위가 이제 바이두와 아폴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있고요. 사실은 테슬라는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고 약간 단점은 뭐냐면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느린 확장 속도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약간 공사라든가 악천후에 좀 제한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반면에 테슬라 로보택시는 장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비용이나 효율성에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안정성 논란이라는 기술적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가장 중요한 건 또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와 웨이모의 로보택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카드로 암호화폐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STO도 그렇고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인링크도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전 세계 카드 소지자들이 자신들의 카드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암호화폐를 하려면 이제 지갑을 만들어서 그 지갑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그게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 소지자들이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이제 쉽게 살 수 있다라는 건 암호화폐 대중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면 이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의 본격적인 어떤 대중화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 카드 소지자들이 아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온체인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일단 전문 투자자나 테크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자산의 어떤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뭐 지니어스 X 때문에 이런 카드사들이 약간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출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온체인 경제의 확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화폐, 암호화폐로 직접적인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체인 경제의 어쨌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점차 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기존 암호화폐 구매 별도의 거래소 계정이나 복잡한 절차가 이제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죠. 이제 신용카드의 결제만으로 이제 자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거를 다시 자산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요. 규제 준수나 안전성 자산의 강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법적 규제나 철저히 준수하면서 보안 투명성도 이제 암호화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기술 협업이나 생태계 확장도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향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편리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별도의 지갑이 없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편리성 확대의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협력이 암호화폐 일상 결제 채택을 어떻게 촉진을 좀 시키게 될까요?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접근성이나 혁명적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뭐 그 어떤 몇몇 어떻든 그 개인 회사의 어쨌든 그런 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안 받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어떤 개인의 사라기보다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의 혁명적 개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암호화폐의 어떤 입문자 간격을 좀 크게 낮춰서 웹3라든가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암호화폐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암호화폐를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저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일상 결제나 자연스러운 연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이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생활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결제 수단을 쓰는데 약간 거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나 준수나 안전성 강화도 있을 것 같고요. 대중이 채택에도 필수적인 신뢰 구축도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비수탁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까지 이게 뭐 수탁이나 자산의 결제나 이런 게 안 됐지만 안전성 자산이나 주권이나 이런 것들도 보장이 되면서 결제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전통 금융과 이런 생태계 융합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정말로 혁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동안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서도 이러한 좀 경계감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로는 DLENC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5%대 급등세 나타냈고요. 파미셀과 ISC가 나란히 19%대 상승하면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17%, i3 시스템까지 16%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19%의 하락세, 그리고 하이젠 R&M이 16%대, 그리고 신세계 INC와 SK 이터닉스, 위메이드 맥스까지 나란히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흐름들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DLENC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된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서 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건설주한테 오히려 좀 수급이 쏠렸던 상황이었고요. 그중 하나가 DLENC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2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세한 상승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의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노르웨이에서 전해진 SMR 사업의 진전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DLENC는 지난해부터 노르웨이 원전 기업 노르스크 케르네크라프트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회사가 현지 시정부와 함께 SMR 발전소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프로젝트 대상지는 노르웨이 몽스타트 지역 정유소 인근이고요. 최대 발전 용량은 1280메가와트로 노르웨이 최대 수력 발전소의 2배 규모입니다. 사실상 국가 에너지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초대형 사업인 건데요. 또 이번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원전 기업인 헥사나가 기술 파트너로 참여를 했고 DLENC도 초기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관여를 해온 만큼 시공 파트너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작법인 출범을 이제 실제 착공까지 속도가 붙는 전환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DLENC가 그동안 키워왔던 글로벌 SMR 시공 역량이 다시 평가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시장 안에서는 원전과 더불어서 확대해서 SMR까지 같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DLENC는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회사로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은 SMR이나 탄소 포집 같은 신산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보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DLENC는 원래는 플랜트랑 또 토목 중심의 건설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신사업 쪽으로도 방향을 확실히 틀고 있는데요. 먼저 SMR 부문에서는 2022년에 진출을 공식화했고요. 또 미국의 대표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도 2천만 달러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엑스에너지는 아마존과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을 정도로 시장성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인데요. DLENC는 이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설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탄소 포집과 저장, 활용 사업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카본코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고효율 이산화탄소 흡수 기술을 이전받았고요. 기존보다 에너지 사용을 40% 줄일 수 있는 공정도 실증 중에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 비료 공장 프로젝트에 이 기술을 수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국내 기업 최초로 해당 기술을 해외 수출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DLENC를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흐름에 올라탄 기술 기반 기업으로 새롭게 보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네, DLENC는 탄소 포집, 그리고 SMR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i3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6% 넘게 상승부를 켰었는데요. 어떤 배경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번 급등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관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국방부가 알래스카에서 장거리 식별 레이더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 레이더는 골든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장비입니다. 북한이나 이란, 러시아 등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그 궤적을 추적해서 요격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이 시스템에 23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방산 기술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런 흐름 안에서 주목된 기업이 바로 i3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의 미사일 유도용 적외선 센서를 납품해 왔습니다. 특히 i3 시스템은 국산 기술로 센서를 자체 개발했고요. 최근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판로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국방사업 확대 소식이 나오자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에 빠르게 주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i3 시스템은 이제 영상 관련한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군용으로 적외선 센서를 좀 개발하고 납품하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방산 중소형단에서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방산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i3 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적외선 센서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 센서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과 야간 투시 장비, 드론용 열추적 센서 같이 이렇게 주요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외선 영상 시뮬레이터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도 선보였고요. AI 기반 분석 기술까지 접목을 하면서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주로 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국방 예산 확대와 유럽의 군비 증강, 그리고 국내 자주 국방 정책까지 이렇게 글로벌 방산 수요가 커지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정밀 센서 기술을 갖춘 i3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번 미국 레이더 사업과 함께 직접적인 수주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을 지켜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급등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방산주가 이제 휴전 이야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단에서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이번엔 APR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AGR인데 이게 지금 40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3초에 한 대씩 팔리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디바이스 브랜드 쪽에서 특히나 두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상승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APR의 상승세는 2분기 실적 전망이 크게 상향이 조정됐고요. 목표 주가도 크게 올라간 게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APR의 2분기 실적을 매출 약 2,900억 원, 영업이익 62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전년보다 각각 87%, 122% 늘어난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11만 5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는데요. 특히 실적 성장의 핵심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인 AGR의 글로벌 판매 호조입니다. 이 브랜드의 누적 판매량은 이미 400만 대를 넘었고 최근 5개월 동안에만 100만 대 이상이 팔릴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까지 유통망이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APR의 글로벌 매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GR에 대한 인기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적 성장세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APR의 하반기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3종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미국의 편집숍 올타뷰티 입점을 시작으로 해서 오프라인 유통망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 단순히 기기만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화장품과 전용 앱을 함께 연동한 스마트 홈케어 구조를 만들면서 브랜드 전체 생태계를 키우고 이제 전략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027년 이후에 의료 미용기기나 스킨부스터 시장 진출도 계획 중에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동까지 수출 지역을 점차 빠르게 늘리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성도 충분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오른 만큼 실적이 실제로 어느 정도 뒷받침될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이번 주가 흐름은 실적과 또 펀더멘털 기대감이 반영된 구조적인 반등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APR이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을 어떻게 주가에 반영시켜 나가게 될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기준으로 APR 같은 경우에는 0.73%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현재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눈에 띄게 하락했던 종목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고요. 애프터마켓에서 19% 넘게 빠졌습니다. 신약 임상과 관련된 소식이 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배경 짚어볼까요? 네, HLB 테라퓨틱스는 이틀 연속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화요일장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락한 이유로는 미국 자회사인 리젠트리에서 개발 중인 안구질환 치료제가 유럽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약은 신경영양성 각막염이라는 희귀 안질환 치료제입니다.
투약군과 위약군의 완치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회사 쪽 설명에 따르면 약효는 있었지만 위약군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플라시보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HLB 그룹 전체 주가에도 약세 압력이 퍼진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임상 하나하나에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유럽 임상은 그러면 완전히 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번 유럽 임상에서는 1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중단된 건 아닌데요. 회사 측은 이번 결과를 하나의 참고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일단 별도의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또 미국은 올해 말까지 환자 모집을 마치고 연말쯤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임상 결과도 전체 데이터를 정밀하게 준비를 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상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고요.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만약 미국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면서 미국 임상 소식까지 같이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로 기준으로 지금 HLB 테라퓨틱스는 0.2% 상승불 켜고 있고요. HLB 글로벌 파나즈는 강보합정도, HLB랑 HLB 제약은 현재 약보합에서 흘러감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수 자체가 좀 최고가를 경신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엔비디아가 강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면서 시가총액 1위로 다시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한 흐름,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3,100선을 좀 지켜냈습니다. 코스닥도 아쉽지만은 800선 아래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반도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된 만큼 오늘 시장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봤을 때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관망세인 자세로 보였다라고 좀 파악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관망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고 3,000포인트 위쪽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재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증시 부양책 이런 재료들이 현재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목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 그 뚜렷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없어서 그래서 시장도 이제 수급들도 약간의 좀 정체기에 살짝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000포인트 이 부근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 전에서의 어떤 전략과 그 이후의 전략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요한 기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 안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경들도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종목들로 다시 포트를 재구성하거나 이런 식의 전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 결국은 기관들 쪽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포트의 전략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된 상황이었지만 오늘 아침 상황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다시금 좀 주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죠. 마이크론 실적 매출이 37%나 늘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프리마켓에서 30만 원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마이크론에 덩달아서 이 반도체 랠리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공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근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이 일어났었고, 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이유도 결국 엔비디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그 선반영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쪽의 실적이 최근에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HBM 수요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AI 쪽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AI 쪽에 대한 강한 육성 의지가 또 있잖아요. 결국 AI 시장을 누가 또 선점하느냐. 앞으로 또 이제 결국은 이 시장이 지금까지 커왔지만 앞으로도 잠재적인 성장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마이크론은 HBM 쪽에서의 상강 구도의 업체예요.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런데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쪽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역시 지금 오늘 주가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끌어주는 이 3자 구도가 모두 다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또 SK하이닉스가 또 이끌어주는 건 또 한미반도체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잘 가니까 소부장단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도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 네. 이러한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결국 반도체 쪽도 좋아질 거예요. 얼마 전부터 해서 보시면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 지금 HBM 쪽만 계속 집중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디램 가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급 물량 조절이 또 있었겠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렇게 HBM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또 동반 상승하는 어떤 이 낙수 효과들도 분명히 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전공정과 소재 쪽의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역시 이제 뭐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장비 쪽이 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진테크라든지 STI, 그다음에 PSK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에서 본다면 한미반도체가 역시 또 대표주겠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특히나 뭐 HBM 이런 쪽만 계속 보지 마시고 네.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 이외에도 지금 반도체 낙수 효과로 전공정, 소재 쪽, 장비 쪽도 좀 잘 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도 좀 눈에 띄었던 게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거든요. 근데 오늘도 프리마켓에도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미래반도체 17%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낙수 효과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되게 급등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뭐 앞으로 또 대장주가 된다 이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움직일 때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황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업황 사이클을 타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반도체 지수하고 사실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들보다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항상 좀 움직여왔던 전통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토도 잘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6일 목요일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었던 점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시총 1위로 다시 자리매김했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역시나 좋은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오늘 반도체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0.07% 조금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바로 800포인트도 코앞에 놔두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에서 보시면 역시나 반도체 투톱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4% 상승하면서 29만 3천 원 선 지나고 있는데요. 프리마켓에서는 30만 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요즘 2차 전지 딴에서도 조금은 좀 상승하려는 이 시도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좀 잘 갔었는데 오늘은 좀 다시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네이버가 워낙 또 잘 갔던 흐름을 가졌던 탓인지 오늘 2% 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좀 숨고르기 하는 장세 이어지는 건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자세히 살펴보자면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 형제들이 또 잘 가는 흐름입니다. 에코프로 좀 올라왔다 내려왔다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곤 있지만 에코프로 BM의 요즘 흐름이 좋은 만큼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노티스 오늘 1.1%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지금은 팔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히나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말하는 와중에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한국 증시가 계속 떨어졌던 적들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 한국 증시가 올라갈 때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 못했던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 해서 국내 증시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국내 증시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압박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 국내 증시가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수급을 일단 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업종에서 우리가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25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엔비디아 쪽에서의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간다. 관련 종목들은 물론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어제도 약간의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비중을 살짝은 좀 줄여놓다가
이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좀 하듯이 새로운 이제 종목들의 교체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워낙 또 잘 갔던 만큼 지금은 좀 조정 구간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탄력 자체는 좀 나쁘지 않으니까 이 정도 기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우리 반도체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으로 또 반전을 했습니다. 역시 이 엔비디아 관련된 또 마이크론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만이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지 삼성전자는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황을 그동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쪽에 거의 뭐 주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HBM 쪽으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에 또 올라갔던 건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오랜 기간 동안의 흐름을 좀 보시면 결국은 시장에 올라갈 때 삼성전자를 빼놓고 올라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독점적인 납품을 하고 있다. 뭐 바로 SK 하이닉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쟁사들이죠. AMD라든지 브로드컴 이쪽에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나중에 되면은 분명히 이제 매출처 다변화를 분명히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뭔가 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손을 좀 뻗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HBM이 아니라 뭐 CXL, 만약에 새로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또 그 안에서 힘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무조건 좋다, 삼성전자는 아니다라고 해도 얼마 지나면 또 삼성전자가 무조건 좋다, 하이닉스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균형이 좀 깨져 있을 때가 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균형이 깨져 있을 때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AI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이 CXL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신 만큼 이 반도체 안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분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뭐 이제 전력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배터리 뭐 관련돼서 ESS 부분도 요즘 어제도 G2 파워가 또 갑자기 상승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관련해서 좀 소외된 종목들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봐요. 하지만 네. 결국은 시장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리고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 HBM 관련주들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력의 그 반도체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 기술이라는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공조라든지 또는 LG전자도 액침 냉각 기술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KE엔솔, GST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또 테마가 탄다면 이쪽으로도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실리콘 카바이드, 뭐 원래는 실리콘 반도체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 전력 반도체 자체가 전류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효율적으로 전류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IT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리콘 카바이드,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쪽의 이제 반도체도 분명히 앞으로는 사용들이 많이 되고 지금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관련 종목들은 뭐 CG트로닉스라든지 RF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고,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도 또 들어가거든요. 코스텍시스라든지 나노, CMS 이런 종목들도 역시 앞으로는 좀 충분히 여력이 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직은 좀 소외받고 있지만 같이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알려주셨으니까요.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결전의 날입니다.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500조 시장이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팀코리아 원전주 관련해서 다시 좀 모멘텀 받아가서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많이 올랐던 만큼 숨고르기 했었잖아요. 오늘 다시 좀 소폭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원전주들 관련해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원전주는 모멘텀은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시장은 우리가 대형 원전 쪽에서 그동안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제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 쪽으로도 선진국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또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예상을 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목했던 건 이제 원전을 새롭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되게 된다면 가동을 또 중단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또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을 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제 업체들이 또 해체에 대해도 해체 부분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해체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방사능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신규로 이제 방사능 관련주들도 아마 좀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리비텍이 움직였던 것도 바로 그렇죠. 그래서 원전 이제 해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기존 전통적인 기업들 한수원 쪽에서 추진하면 결국은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수혜주라고 거론이 될 텐데 그래서 그 원전주들은 꾸준하게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주들은 미국에서나 전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올라갈 때 매수하면 단기 물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라갈 때 매수하면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좀 빠져있을 때 들어가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사실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올라갔었고 한국전력이 어제 또 시세를 또 굉장히 많이 뿜어줬는데 오늘은 또 쉬어갑니다. 이렇게 좀 더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더 숨고르기 할 때 들어가는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오늘같이 잠깐 쉬어갈 때가 중요할까요? 한국전력은 지금은 쉬어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중간에 살짝의 조정이 들어간 눌러주는 건데 거예요. 네.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전기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에너지 그 생산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의 상승의 배경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예전부터 원전 쪽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한국전력이 움직였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뿐이죠. 지금 한국전력은 원전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지금 여기서 한 번의 조정으로 끝날 것 같아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이제 한국전력을 만약에 매수한다면 장기로 보셔야 되고 차라리 25,000원 아래 좀 되게 쌀 때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사실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제수해주준 그 주가 말고는 지금 또 많이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이 점도 좀 파악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방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방산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간밤에 나토웨이에서 이 GDP 관련된 5%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국방비를 지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들 오히려 좀 국내 방산주들 안 그래도 지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 건데 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방산주들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무섭긴 하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지기 전에 약간 이제 폭탄 돌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재료가 되게 분명히 있었어요. 상승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재료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많은 재료가 나왔고 이거보다 더 많은 재료들이 앞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압박들 때문에 이제 방위비에 대한 그 증액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 언론 쪽에서 노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뉴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큰 탄력을 받기는 조금 부족한 재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미래적인 부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방위비를 또 어느 정도 이제 증액을 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수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대감조차도 많이 반영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다 반영된 상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방원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요즘 또 신조어로 지금 조방원이라고 해서 지주사와 금융까지 이제 엮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3법 개정안이라든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잘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주사 금융 쪽으로 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같이 쉬어갈 때 지주사나 금융은 또 든든하게 있어줄 수 있으니까 이쪽의 펀더멘털 쪽이라든지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말장난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지주사하고 이제 금융주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정책에 대한 효과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증시 부양책 그리고 이제 지주사들이 그리고 또 은행주들, 증권주들
저평가 구간에 있고 아무리 이제 부양책에 있어서는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은행 쪽이라든지 이제 지주사들도 좀 많이 올라온 편이거든요. 하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조정이 좀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의 모멘텀들은 충분히 재료 자체는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증시 부양책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증권주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형 토큰 발행 같은 경우에도 또 이슈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이 더 올라간다면 지금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바꾸어서라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나 이런 종목들 안에서 본다면 이제 뭐 지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금융 안에서는 증권주가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지주사와 금융 쪽으로 본다면 증권 쪽에 좀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정도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조망원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지금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장 막판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끝까지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D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스팅콜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중요한 날이라서 특히나 더 반도체 쪽에 초점 맞춰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환율이 1,356원 20전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선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분위기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이제 한 번 정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냐 여기에 지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폭격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도 한국 시장은 사실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는 여파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지금 연장이 되고 있고 특히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 이란에 미국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또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때 아이러니한 것은 기관들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인버스 그리고 심지어는 곧버스까지 매수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죠?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어를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도 12일 전쟁이라고 했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야 12시간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전쟁이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는 여파도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이 좀 이렇게 매도를 좀 아침부터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성장성이 좋더라. 여전히 어떤 중국향 매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여전히 시장 상황이 좋구나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고 왜 다 도망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뭐야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좀 살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환율 리스크가 적은
본국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하락 국면을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동에 이제 미국이 월요일에 폭격을 했을 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뭐 순매도가 좀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순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 물량의 자금을 다 추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수는 이제 미국계 자본들의 어떤 이제 매도 물량을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죠. 왜냐 자국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좀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중국계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 내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계속 강화를 하려고 이란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중동 국가들과 지금 협력 관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당장 이렇게 개입을 해버리다 보니까 중국 자본계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중국에 잠깐 돈 잘못 넣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을 좀 더 활용하자라는 점으로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3,000포인트를 이하로 이제 밑돌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물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희망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을 조금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딱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동안 못 올라왔던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올라온 게 도대체 뭐냐라고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가 있을 거고 현대차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바이오도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본다면 다음 순환으로 보면 다음 타자가 바이오가 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학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처음에 많이 이제 기대감을 안고 갔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왜 생각만큼 잘 가지 못하느냐? 한국 시장의 코스피 시장이 너무 잘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IT 기업이 약 절반 정도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 이후부터의 이제 거취들을 살펴보시면은 AI 산업과 인프라에 지금 굉장히 강한 어떤 정책들을 발휘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이 AI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원전이라든가 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까지도 확장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최근에 계속 못 올라갑니까? 지금 다른 게 먹거리가 너무 잘 올라가요. 사실 흥미로운 섹터가 더 많다. 그렇죠. 이미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이제 환율도 폭등을 했었고 뭐 그때 이제 계엄 사태 이후부터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이제 탄핵 이후부터 해서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이 공석인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어떤 정책도 뭐 이거 하겠습니다 얘기도 이게 사실 약발이 잘 안 먹혀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 이게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의 한국 시장에 대한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조정이 크게 공격을 받았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섹터였는데 자, 우리 HBM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3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다시 또 조정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끝났나 이렇게 걱정했던 것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렇죠. 환전해서 나가는 게 더 유리했겠죠. 근데 다시 지금쯤 이제 미국의 환율이 또 불안불안하기 시작하고 이번에 연준에서도 이제 은행들의 이제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레버리지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원화 자체가 강세가 되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도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너무 우려보다는 기대에 조금 더 베팅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네, 우려보다는 기대에 좀 더 베팅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서 언급 주셨던 SLR 관련해서는 3.5%에서 4.5%로 조금 완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완화가 되게 되면 국채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 순매수 삼성전자, SK이터닉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의외로 삼성전자가 외국인 쪽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자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차가 있고 기관 쪽에서는 기아가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오늘 한국전력을 1위 종목으로 담아가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랑 기아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이랑 관세 협상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관련된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나 기아나 마찬가지로 관세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 25%라는 이 관세를 얼마나 낮추는지가 지금 가장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만약에 패시브 쪽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들어올리기 가장 쉬울 게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쪽이 좀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할 만한 매력도가 충분히 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반짝 상승이 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영국에서 탑 10 브랜드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호재에 발동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실 게 뭐냐면은 지금 영국은 EU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엑시트를 했습니까? 엑시트죠. 브렉시트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브렉시트가 된 상태의 영국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과 직접적으로 교섭을 해야 되는 고역 대상국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일괄 관세 10% 플러스 기업별 개별 관세를 먹인 것과 별개로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의 자동차보다 덜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왜? 중국에 지금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지금 1월부터 해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뭐 논란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지금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악성 제휴가 남아 있어요. 중국의 오포라는 기업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포라고 이제 공유 자전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따릉이 같은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공유 자전거를 실제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비용보다 그냥 자전거 한 대 찍어내는 비용이 더 싸다 보니까 자전거를 무한정 찍어냈어요.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객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실제로 자전거는 너무 과잉 생산돼 버렸고 결국 회사가 파산해 버립니다. 지금 비아디를 비롯해서 중국의 많은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해서 유럽이 전기차 관세를 지금 높이기 시작했고 또 사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 시장을 통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가 좀 감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내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지금 기아와 현대차가 지금 마찬가지로 생산을 계속하고 있죠.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인쇼어링 정책에는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수출 면에서 봤을 때에 대한 어떤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은 갖고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러면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 그럼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계속 뭐 종신 집권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대한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람 반 기계 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건비 부담을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있어서는 마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에서는 현대차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가격이나 뭐 밸류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이제 관세라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가정이 있었을 때는 들어올리기 가장 또 쉬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봐야 되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오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죠.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가이던스를 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먼저 구매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걸 좀 불식시키면서 그래도 해소시켜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고요. HBM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208조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2.6% 상승하면서 29만 3,500원이고요. 앞서서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30만 원 선 터치도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한 부분도 아마 SK 하이닉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음식료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들, 식품이나 외식업
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원재료값 인상이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오늘 전고체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코브라입니다. 그런데 첨단 코브라 분리막 공정을 셀 생산에 성공적으로 통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생산하는 이정표가 조금 빨라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관심도가 좀 높았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 우리 증시에서도 같이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는 먼저 열어봤고요. 반도체 빼놓지 않고 먼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기대하셨을 텐데 삼성전자는 오늘 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론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뭐 앞서 저희 앞에 코너였던 스탁포인트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네.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좀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을 받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AMD 향 매출에 대해서는 추가 확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선단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여기에 뭐 PNT 라인 7까지도 확장을 하게 되면서 실제 라인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 AMD 향을 통해서 HBM3를 납품해서 우리 결함 문제 없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홍보를 한 격은 됐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도 엔비디아에다가 제품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냈다가 그다음 또 조용해진 거랑 똑같아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빨리 HBM3를 비롯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꾸준히 납품하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는 게 지금 한계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AMD가 이번에 공개를 했던 MI350X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블랙엘에 비했을 때 40% 더 많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구조였던 엔비디아로부터 탈퇴하는 이른바 반 엔비디아 동맹에서는 하나의 일환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절대 강자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하이닉스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추구하겠다라는 전략이 되다 보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가 반도체 관련하면 빼놓을 수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기대하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MC 사업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7월에 Z 플립 7을 네. 또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공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엑시노스 탑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적재가 되고 있는 어떤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도 기회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후로부터 해서의 6만 전자의 이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네.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구 전략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묻기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악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술 인력에 대한 영입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됐을 때 삼성전자는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주라는 인식이 이제 깨져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국민주라고 들고 있던 삼성전자를 쥐고 있는 상당수의 분들은 팔자니 애매해지고 그렇다고 더 사자고 하니 그것도 확신은 없고 남들은 더 잘 가는데 굳이 네. 내가 이거 삼성전자 더 무겁게 가야 되나라는 걱정이 됐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조금 억울하게 좀 발이 묶여 있지만 하반기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좋은 자리목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수 인덱스 종목으로 반드시 삼성전자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좀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HBM과 관련된 자체적인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총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 하이닉스 시총이 208조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전자 시총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60% 정도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유의미해 보여서 시총을 추월할 거다. 조금 더 오래 보면 시총을 추월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중요한 건 이제 시총이 초과한 거를 떠나서 그 시총의 규모만큼 유지를 할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항상 시총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의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규모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도체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가전 부분도 놓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MC 사업부를 비롯한 많은 장비 부분들을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까지도 확장해서 봤을 때는 놓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각만큼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총을 이걸 추월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장에 이 추월된 제품들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그걸로 이득을 얻는 우리 말하는 어떤 중간재에서 완제품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대부분 쥐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컴퓨터를 만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좋은 칩을 만든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컴퓨터에 SK 하이닉스 칩이 탑재가 될지언정 어쨌든 제품은 삼성전자가 또 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시총이라는 것은 지구력에 대한 어떤 얘기고 당장 삼성전자가 지금 봤더니 반도체 사업 이제 못 해먹겠다. 우리 지금 돈이 안 되네. 청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에 대한 초월을 우려나 혹은 기대를 하신다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봤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 HBM 부분은 좀 부진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계속 괄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시총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좀 여쭤봤는데 시총을 추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총을 추월한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로 좀 넘어가서 음식료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양식품은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요. 129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임박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내수도 있고 특히나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은 또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높아서 실적 개선은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생활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특히나 기초소득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복지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는 지원금이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분위기를 그쵸.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와 지금과의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 때는 말 그대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경기 활동 자체가 중단이 돼버렸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자, 실업률도 높고 물가도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이죠. 네.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취업은 잘 안 되고 네. 경기 자체도 뭔가 이제부터 좀 날개를 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좀 갈피를 잡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 물가를 더 촉진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식료 업종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음식료 업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면이라든가 김밥 핫도그 여러 이제 제품들 같은 거 이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회사에서 모든 물가라든가 원재료 부담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대상처럼 어떤 이제 조미료라든가 밀가루 이런 걸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활기가 좀 도르니까 물건을 좀 사놓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음식료 업종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반도체도 완제품과 소부장을 나누는 것처럼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서 일단은 회사들도 지금 전쟁 여파도 꽤 오랫동안 됐고 있기 때문에 마냥 가격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고가 된 것도 동서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3에서 4% 많게는 8%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민생지원 자금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소상공인만 먹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음. 차라리 저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료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럼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사랑 좀 비교했을 때는 수혜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긴 하거든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2010년도 조금 초반까지 이때 이제 좀 일례 중 하나가 네. 사실 좀 들으기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라북도 익산에 이마트가 있었는데 이걸 퇴출을 시켰어요. 이때 당시 이제 의견이 뭐였냐면은 이마트가 대형 유통사가 지금 이렇게 다 모든 걸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빼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마트가 매장을 철회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익산의 재래시장의 활기가 돋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활기가 죽었습니다. 왜? 이마트에서 팔던 제품들을 사다가 그래도 과일은 내가 알던 거기 동네 과일이 맛있어. 이렇게 가면서 들러서 경유를 할 때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마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익산이 아니라 뭐 전주라든가 군산에 나가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들,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지켜내기 위해서 이 퇴출을 했던 정책이 오히려 지역 상인들을 더 역으로 발목을 잡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 내에서 쓰게 유도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굳이 이제 호남 지역의 일례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이 굉장히 지금 적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를 보유하고 계신다거나 그렇죠. 또 이제 이미 이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시내에 와셨기 때문에 뭐 자주 가던 동네를 가신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 이동을 했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해당 지역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만 한정해서만 지원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혜택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백화점을 비롯해서 뭐 유통마켓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백화점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뿐이지 오히려 내가 꽁돈 생겼네? 그러면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거 이걸 사야지. 맞아요. 코로나 때 민생지원금 받고 지원금 받아서 뭐가 제일 잘 팔렸습니까? 와인이 제일 잘 팔렸잖아요. 코로나 지원금 받자마자 와인이 300%가 팔렸어요. 그러면 그때 편의점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육포 같은 뭐 건안주 이런 것들 잘 팔렸고. 그러면 코로나 때 직장 잃었는데 나 당장 다음 달 될지 그 다음 달 될지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는데 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받은 걸로 와인부터 샀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상위 10% 같은 경우에 10만 원 받잖아요. 네. 야, 10만 원 받으면 인생 역전되나요? 인생 여전입니다. 네, 10만 원 가지고 뭔가 이제 생활 자금을 내가 너무 물가 올라서 힘들어요 얘기하잖아요. 네. 10만 원 받아가지고 써봐야 인생 여전입니다. 네. 그래서 별로 타격이 없다. 오히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사고 싶은 걸 사는 것은 여전히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백화점주가 좀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우려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경기시 표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뭐 백화점주나 유통주를 주가를 좀 추이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표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재밌게 잘 짚어봤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중동 이슈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양시장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전장 어떻게 달라졌을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0.58% 약보합 보이면서 3,090선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5% 현재 하락하면서 80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팔아들이고 있고요. 기관 마찬가지로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2,8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또 동학개미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재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현재 메이저 주체들이 강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100억 원 넘게, 또 외국인은 1,100억 원가량 현재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의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 오늘 많지는 않습니다. 운수창고와 기계, 전기전자가 현재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수창고는 1% 넘는 상승률, 또 기계는 0.31%, 여기에 전기전자는 0.31%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또 호실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반도체에도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여파가 전기전종 업종에도 현재 상승불로 보여진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시면 먼저 증권 3% 넘는 수준으로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수혜 테마로 떠올랐는데 오늘은 소폭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3%가 넘는 하락폭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건설업과 전기가스업 각각 3%를 조금 넘는 수준 혹은 조금 덜한 수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외 유통업도 오늘 빠지는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1%대 넘는 하락률을 함께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금속 광물과 보험 업종까지 현재 빠지는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상승하는 업종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의료정밀기기 0.02%만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현재 올라주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는 업종으로 넘어가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하락하는 업종에서는 섬유, 의류, 그리고 오락문화 쪽이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섬유, 의류는 1%가 넘는 수준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고요. 오락문화의 경우에는 현재 1.65%가 빠지고 있는데 이 최근에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해도 과연 이런 한국 문화와 콘텐츠가 시장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으면서 오늘도 함께 빠져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가 넘는 하락률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금융과 금속, 건설과 유통까지 현재 빠지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현재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현재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2% 넘는 등락률을 보이면서 또 상승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이 마이크론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영향으로 역시나 30만 닉스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현재 29만 4,5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1%가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현재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8%가 넘는 급등률을 보이면서 무려 10만 원 선을 돌파한 분위기가 또 한 번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네이버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함께 눈에 띕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현재 이 AI 기대감을 가진 종목으로 그동안 카카오와 엮여 많이 올라줬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6%대 넘는 강한 조정이 들어오면서 26만 원 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원전주 강세를 보이다 오늘은 소폭 숨고르기 장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따라서 6만 5천 원 선에서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상승하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면 현재 나인테크와 ABL 바이오 등 현재 상승폭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ABL 나인테크 현재 10%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4,820선을 현재 지나고 있고요. 또 로보티즈 같은 오늘 로봇주들도 함께 빠져주는 분위기입니다. 4%대 넘는 하락률을 현재 이어가면서 68,700원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들 현재
상위 종목에 현재 랭크가 돼 있습니다. 3%대 하락세도 종목을 보이면서 17,0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의 희비 교차한 모습이 현재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는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에 또 삼성전자는 1%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LG에너지솔루션 0.67% 상승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는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 무려 시가총액 6위로 현재 빠진 모습인데요. 6%대 넘는 하락률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이어지는 상황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있긴 하지만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코멘트 받았으니까요. 오후장까지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